뉴스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취임 3년 만에 내란 혐의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도 이와 닮은 꼴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바로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혐의 재판입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2022년 당시 재선에 실패한 보우소나루가 대통령 당선자를 암살하려는 등 방대한 계획을 세운 혐의가 있다면서 재판 개시를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보우소나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이미 금지된 대선 출마도 노린다고 합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 혼돈에 빠진 브라질 정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일본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글로벌 이벤트로 꼽히는 엑스포가 지난 토요일 오사카에서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행사가 이어질 텐데요. 한국관도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4월 14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다시 별도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은 특정 물품의 상호 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는데요.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입니다. 해당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일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도 한 달 뒤로 못 박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와 자석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자동차 및 우주항공 부품에 필수적인 특정 히토류 광물과 자석의 미국 수출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 나온 건데요. 맞불 성격의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미국은 전체 히토류 수입의 75%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급망 차질에 직면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 전략 비축을 의무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13일 오전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시에 미사일 공격을 펼쳐 최소한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시민들은 부활절 전주인 종료주일을 맞아 교회 등에 모여있을 때 러시아 탄도미사일 2기가 도심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비상대책부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적어도 32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중에는 어린이 10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각으로 13일 예멘 수도 사나 부근의 한 공장을 폭격해 최소 6명이 숨지고 1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후티가 밝혔습니다. 후티 보건부와 현지 주민들은 미군 폭격기들이 사나에 있는 바니바타르 구에서 도자기 공장을 집중 폭격했다고 주장했고 이와는 별도로 미군 전폭기들이 북부에 있는 마리부주와 알자우프 지역도 추가로 폭격했다고 가했다고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 TV가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3월 15일 예멘의 후티 지역에 대해서 폭격을 재개한 이후 후티군과 미군 사이에 긴장과 교전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후티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막기 위해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만 미군 폭격은 후티의 공격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그리스 최대 철도 회사인 헬레닉 트레닉의 아테네 본사에서 발생한 폭발에 대해서 새로운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계급투쟁 혁명가들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헬레닉 트레인의 본사 건물에 폭탄을 터뜨렸고 지난 2월 초에 노동부 청사 부근에도 폭탄을 장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국가에 대항해서 무장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번 폭파가 그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변덕이 아니라 전략적 후퇴. 예, 관세 얘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 정책을 뒤집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부관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선언되어서 12일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정보기기에 대해서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뺀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부과한다라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네. 당초 상호 관세에서 제외한 건 다른 나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요한 품목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중국을 제압하는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최소 몇 달간은 관세 부과 정책을 밀고 나갈 것으로 여겨졌습니다만 실익이 없다고 느끼면 미련 없이 전략적 후퇴를 선택했다는 건데 이게 전략적 후퇴인지 변덕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책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 출구 전략을 찾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일반적인 외교 규칙 그리고 국제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결과 지상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중요한 건 최종 성과물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잡음들, 충돌 뭐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월 달에 백악관에 갔다가 정말 면전에서 모욕을 당한 거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결국은 최대 압박 전략을 통해서 협상을 끌어내긴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상대방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다음에 돌연 선심 쓰듯이 화해교섭 이렇게 손을 내밀게 되는 건데요. 네. 그걸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1차 무역 전쟁 당시에도 50% 뭐 지금 생각하면 뭐 낮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어쨌든 50% 관세를 제시하면서 더 높은 관세도 매길 수 있다라고 압박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25% 관세를 매겨줄게라고 말하면서 마치 양보한 것처럼 네. 협상을 끌었고요. 그래서 그때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 합의를 끌어내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막판 협상 때 깜짝 추가 요구까지 던지면서 상대방에게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협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략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병덕 행보는 미국에 반발하는 중국을 협상장에 앉히기 위한 밀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신뢰가 국제사회에서 떨어졌다 이런 비난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80년 가까이 나는 늘 옳았다라는 그 사업가 마인드로 살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는 것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고요. 국제사회 외교 원칙, 규범 이런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비판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전해드렸지만 내일 네. 또 어떤 뉴스를 전해드리게 맞습니다.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는. 네. 내일 바뀝니다. 진짜.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네. 애플이 지금 미중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이 크게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뭐 지금 트럼프 정부는 145%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숫자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애플폰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뭐 200만 원 훨씬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애플이 중국에서 전체 제품의 8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 정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자 애플 측이 지난 1년 동안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인도에 생산한 아이폰 물량이 총 220억 달러. 이건 이제 출고가 기준인데요. 우리 돈으로 31조 원이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60%가량 생산이 늘어났고요. 세계 아이폰 생산에서 인도 비중이 15%에서 20%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인도 기술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 인도에서 생산된 아이폰 중에서 1조 5천억 루피 어치가
외국으로 팔렸다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25조 원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달에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이후에 인도에서 미국으로 아이폰 수출량이 급증했다고 관계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애플은 지난달부터 상호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전세기 6대를 동원해서 아이폰 약 150만 대, 600톤 분량을 인도에서 미국으로 긴급 공수했다고 하는데요. 애플은 앞으로도 인도에 생산된 아이폰의 미국 시장 공급량을 더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 때문에 이제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네. 옮기는 거죠. 관세 피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초고율 관세에 이제 이게 중국의 집중력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인도에서 제품 만들어서 정부의 관세 부담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건데요. 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바꾸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애플은 중국 생산 비중을 낮추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공급업체 200곳이 되는데 이게 거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이 짧은 기간에는 사실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걸쳐서 인도에서 15%에서 20%가 올렸으니까 사실 5% 올리는데도 1년이 걸렸으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뚜렷이 밝히긴 합니다만 애플이 전체 공급망의 10%를 미국으로 옮기는데 300억 달러에다가 시간이 3년 걸린다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다만 관세 전쟁의 표적으로 중국이 당첨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방침이 이제 뭐 번들 가능성은 크지 거의 않습니다만 없다고 봐야죠. 네. 뭐 낮춘다고는 하지만 145%에서 얼마나 낮추겠습니까? 예. 그리고 로봇으로 노동력을 대체하는 생산시설에 미국 내 확충 기조가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애플의 전반적인 생산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그렇죠. 지난해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 판매량이 56%가 애플이 담당했었고요. 25%를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15%가량인 인도 스마트폰 생산 비율을 지금 20%까지 올리긴 했는데요. 2027년까지 25%까지 끌어올려서 중국 생산 몫을 좀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동안 중국에서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기술도 많이 발달이 됐고요. 네. 인력들도 굉장히 고도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인도의 생산 인력의 숙련도 그리고 공급망 생태계 성숙도 정부 규제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을 중국을 과연 대체할 만할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그 정도 수준은 아직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플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고 중국을 벗어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결정만 고대할지 아직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애플도 네.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고급 인재가 될 아이라서 어떤 네. 일이 이 원정 일어나군요. 출산 얘기인데요. 네. 홍콩에서 원정 출산을 선택하는 중국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건데 홍콩의 출입경 당국에 따르면 작년에 홍콩 호적이 없는 임신한 여성 1,154명이 네.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 227명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홍콩의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네. 2020년 입국 거부자에 비해서 5배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홍콩 법원이 2001년에 홍콩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거주권을 부여한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12년까지 20만 명의 아이가 중국 본토인의 원정 출산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토인들이 몰리면서 산부인과 병실이 모자라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홍콩 정부가 2013년부터 홍콩 병원을 예약하지 않은 비홍콩인 임신 여성의 입경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홍콩인이 홍콩에서 아이를 낳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 비홍콩인 여성의 홍콩 내 출산 건수가 4,426건이었고 네. 이 가운데 3,741건 거의 85%가 중국 본토인의 출산이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20년 2,498건 기록한 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에 뚝 떨어졌다가 작년에 네.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입국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더 많다고 합니다. 홍콩 정부가 팬데믹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속에서 인력이 감소하는 지적이 나오자 2022년 말에 세계 100대 대학 졸업자들에게 2년짜리 취업 비자를 내주는
고급 인재 통행증 계획을 시행을 했는데요. 네. 홍콩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이 중국 여성들이 이 태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네. 네.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유명 대학 졸업자들만 2년짜리 취업 비자를 받는데 네. 이걸 이용해 가지고 홍콩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고급 인재 통행증 계획을 통해서 비자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신고된 사유 그리고 이제 다른 여행 목적을 가질 경우에 홍콩 입경이 불허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 본토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홍콩에 가서 아이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으로의 원정 출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 중국 본토인들이 굉장히 뭐 자국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네.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국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자기 자녀들은 홍콩에서 낳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점점 더 고독해지는 나라. 네. 어딘가요?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다 이런 얘기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와 함께 또 하나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연간 4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장례 없이 발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일본 사회가 책임지지 못하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령화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복지 시스템에 사각지대까지 맞물리면서 일본은 이제 점점 고독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쿄 미타카시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사망한 지 한 달 만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관리비 자동이체가 끊기고 우편물이 쌓여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인이 신고하면서 이제 발견이 된 거라고 하는데요. 사망 당시 집에는 유서도 연락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당국이 장례를 대행하고 유품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일본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는요. 2023년 한 해만 고독사 추정 사례가 900건인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발견까지 일주일 이상 걸렸다고 하고요.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에다가 의료 공백까지 맞물리면서 사망 사실이 수개월 동안 파악되지 못한 사례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독거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단독 가구 중에서 고독사 추정 비율이 전체 21.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사회적 연결망이 끊긴 남성들의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고독사가 고령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년 남성의 사회적 고립 구조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일본의 복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생존자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망이 확인되는 순간 공적 개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공백은 이렇게 이제 민간에서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품을 정리하다든지 무용고 장례 그리고 SNS에서 계정을 삭제한 이런 여러 가지 죽음 이후의 상황을 처리해주는 종말 서비스 민간 업체가 최근 5년 사이에 2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 기업들은 2023년 기준 1,800곳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뭐 장례나 유품, 납골, 반려동물 유탁까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즈오카현 누마즈시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생사 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정에 설치된 사물 인터넷 IoT를 통해서 센서가 작용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 자동으로 행정에 알림 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도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단위의 이런 체계적인 대응은 굉장히 미흡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고독이란 단어 자체도 굉장히 쓸쓸하잖아요. 네. 그냥 뭐 단순한 외로움하고 또 다른 거라. 네, 이게 그러니까 사회 완전히 단절된 채로 그렇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네. 것이고요. 물론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치 않게 이렇게 네. 사회와 관계가 끊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사실 이건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네. 좀 신경이 쓰이는 뉴스였어요. 맞습니다. 너무나 쓸쓸한 소식입니다. 다음 키워드 박테리아에 대항할 신무기. 네. 설탕의 300배 달하는 당도를 내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인공 감미료 사카린이 좀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사카린이 뜻밖의 효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가 항생제 내성인데요. 그렇죠. 네. 사카린이 항생제 내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 영국 브루넬 대학교 연구팀이 사카린이 약물 내성 박테리아를 죽이고 기존의 항생제 효과를 더욱더 높여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항생제는 몸에 들어온 나쁜 세균,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방식의 약물인데 그렇죠. 물론 항생제 덕분에 우리가 인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이런 게 등장하게 됐고요. 그래서 네. 스스로 감염의 사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된 건데 지금 항생제 처방을 보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항생제 살아남는 세균, 박테리아가 계속 진화를 거듭하면서 내성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문제는 기존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2019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로 127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해마다 약 500만 명이 항생제 내성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사카린이 장내 세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는데요. 네. 그랬더니 이 사카린이 박테리아 세포벽을 파괴를 해서 세포벽이 뒤틀리게 하고 결국 무너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런 손상을 통해서 항생제가 병원균 내부로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내성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황색 포도산 구균과 대장균 등 내성이 강한 박테리아를 대상으로 해서 사카린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효과를 박테리아 유형별로 물론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여러 박테리아 균주를 사카린의 작용으로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차단되는 그런 효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연구진은 사카린을 그래서 이걸 응용한 수술용 소독제 드레싱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돼지 피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사카린을 기반으로 만든 드레싱을 해봤더니 박테리아 수치가 확 줄어드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연구팀은 사카린 드레싱은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죽일 뿐만 아니라 기존 항생제 효과도 높여준다면서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카린 이제 뭐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요즘에는 다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런 효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예. 의외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스웨이드의 노래죠. Beautiful Ones 전해드립니다. To the hits, I'll drag extra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근로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어제 재개됐습니다. 다만 2차 사고 가능성 때문에 구조당국이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에서 가로와 세로 3m, 깊이 2m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10여 차례의 땅꺼짐이 발생한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구간 공사 현장 인근으로 어제도 인근에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별도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관세 부과 시점은 한 달 뒤로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고유 관세를 피해 한국 시장으로 판로를 바꾸는 수입품에 대한 저가 덤핑 특별 점검이 진행됩니다. 관세청은 오늘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반덤핑 관세 회피 의심 품목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2위 로리 맥킬로이가 4대 메이저 대회 중 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했던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제패하고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엑스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쿄 김민정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자, 이번 엑스포가 일본에서 세 번째 열리는 엑스포죠? 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지구촌 3대 정말 메가 이벤트로 일컬어지는 엑스포가 어제 13일 오사카 유메시마 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네. 10월 13일까지 열리고요. 일본에서는 1970년 오사카, 2005년 아이치 엑스포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58개국 84개 전시장에서 생명이 빛나는 미래를 테마로 각국의 최첨단 기술과 독자적인 문화가 소개가 됩니다. 네. 이 기간 동안 관광객이 2,820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개회식은 12일에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일왕은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세계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 자연계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목숨을 존중하고 지속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는 각국 또 관람객의 상호 교류가 진행되고 세계가 다시 이어지는 일을 기대한다면서 오사카와 간사이를 기점으로 일본 각지를 방문하고 새로운 일본의 매력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떤 볼거리들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그 회장 자체가 지금 가장 볼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랜드링 정말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진 회장인데 이 길이가 둘레가 2km 정도의 굉장히 거대한 목조 건축물입니다. 네. 이 건축물에는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목재를 모두 끼워 맞추는 전통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세계 최대의 목조 건축물로 지난 3월 4일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목재가 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산의 목재 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방사능 검사에서 문제가 없는 목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 구조물들이 엑스포가 끝나면 바로 쉽게 해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엑스포가 끝나면 부지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린다고 하니까 정말 딱 이 6개월간에만 펼쳐지는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뭐 일본 하면 알 수 있는 20m짜리 건담이 설치가 되었고요. 네. 또 설치와 해체에 무려 2억 엔이 들어갔다는 특수 디자인 화장실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네, 한편 1970년 오사카 엑스포 때 미국관이 1969년 우주 비행사가 달에서 가져왔다는 900g의 달의 돌을 전시해서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올해도 미국관은 1972년에 달에서 가져온 돌을 전시를 했고 어제 개막을 한 이후에 이 돌을 보는 것이 가장 화제가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제 돌을 보기 위해서 무려 4시간이나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일단 미국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다 예약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미국관은 또 예약도 받지 않아서 그냥 정말 기다려야 4시간을 돼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4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입장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어제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미국관은 우주선을 테마로 했고요. 네. 우주 개발의 역사를 360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관에 이어서 일본관은 네. 화성에서 가져온 돌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가져온 게 아니라 네. 이 럭비공만한 돌이 한 13kg가 된다고 하는데 약 1000만 년 전에 화성의 소행성이 충돌을 해서 우주로 튀어나온 운석이 남극에 떨어졌는데 네. 일본의 남극 기지가 이 돌을 주워와서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이게 화성의 돌이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번에 엑스포에 전시가 되면서 이 두 가지 돌을 보는 것이 돌이 인기가 많군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가서 미국관에서 그 달의 돌을 보고 일본관을 방문해서 화성의 돌을 본다면 엑스포의 화제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미일 동맹을 과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실험 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프랑스관 같은 경우에는 조각가 로댕의 손의 조각이 전시되어 있고 그야말로 디자인을 테마로 패션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관은 정말 최첨단 로봇의 세계를 전시했습니다. 네. 우리 한국과는 어떻습니까? 한국관은 아무래도 K-팝이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한국관은 부지가 3,500평방미터이고 마음을 모아를 주제로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제1공간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관람객의 목소리를 빛과 음악으로 변화를 해서 미래 세대에 전하고 싶은 어떤 가치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2관은 수소연료 전지 등 친환경 기술을 통한 환경 회복을 체험형 전시로 만들었습니다. 3관은 K-팝을 포함해서 이제 단편 영상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등 한국의 미래 기술과 세대 간의 소통을 표현한 그런 전시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전시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아직 개관을 못한 곳도 있다고요. 좀 과제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단 인도관을 비롯해서 5개 관이 어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아직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가 일단 비용과 세금 문제인데 엑스포와 관련된 직접 비용이 건설비, 운영비, 기반 정비비 등 모두 7,600억엔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티켓과 관련 상품을 다 판매를 하더라도 수익은 1,160억엔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일본 총연이 밝혔는데요. 네. 그럼 남은 금액이 다 세금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일본 정부가 약 3,000억엔의 세금을 투입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정부와 오사카가 반반씩 내게 된다고 하는데 일단 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2.9조엔으로 추산이 된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지만 일단 오사카 엑스포에 들어가는 돈은 일본 국민들이 다 짊어지는 세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 40곳이 있는데 이 중에 8곳을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만들었고 이곳의 2곳은 설치와 해체에만 무려 2억엔이 들었다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반발이 심했는데요. 네.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했다. 이런 예산은 줄여야 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개막까지 목표 티켓이 1,400만 장을 다 팔자였는데 네. 결국에는 900만 장만 팔렸기 때문에 개막 전에 목표를 달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티켓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오사카가 지금 100만 장을 오사카에서 직접 사서 각 학교에 배부를 했는데 네. 여기가 새로 생긴 곳이기 때문에 교통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버스 정류장에서 회장까지 가려면 850m를 어린아이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힘들죠. 이러다 보면 폭염에다가 막 정말 서너 시간 만약에 기다리게 된다면 학생들이 온열 질환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한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일단 100만 장 중에서 58만 명의 학생들을 방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티켓이 50만 장 정도는 남게 되는 그런 계산입니다. 네. 그리고 운영이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금을 사용할 수가 없고 모두 예약제여서 기다리지 않는 엑스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문을 연 이후에 일단 전철역에 내리자마자 밖에 나가지 못해서 사람들이 회장에 들어가기까지 전철역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 됐고 퇴장을 하는데도 바로 퇴장을 하지 못하고 전철역이 하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몰려서 역에 가서도 1시간 넘게 기다려야지 자기 차례가 돼서 표를 사고 전철을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불편한데요.
네, 일단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도쿄올림픽 이후에 일본에서는 정말 대형 행사를 여는 것이 우리에게 거의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엑스포에도 냉소적인 반응이 정말 적지 않은데 네. 다만 오사카의 숙박 예약은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해외 관광객의 수요는 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고 10월 13일까지니까 조금 이제 잘 보완을 해 나가면서 잘 치러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핑계로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중심으로 브라질 정치 상황 살펴볼 텐데요.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재판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주실까요? 예, 지난 3월 26일이었죠. 브라질 대법원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그 선거 결과를 뒤집고 대통령 당선자를 암살하려는 등의 방대한 계획을 세운 혐의가 있다 이러면서 재판 개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담당한 알렉산드르 데 모라에스 대법관이 이제 이 결정을 발표하면서 보우소나루가 쿠데타 계획을 알았고 또 조종했고 논의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브라질 경찰은 지난 2년 동안 보우소나루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하고 측근들을 체포하는 등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지난 3월에 보우소나루와 그의 측근 7명을 기소했습니다. 네. 이 측근 7명에는 전 국방부 장관, 또 전 법무장관, 전 정보국 국장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검찰의 기소 결정을 받아들여서 공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이틀 동안 논의를 했고 네. 결국에는 3월 26일에 표결을 통해서 재판 개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날짜가 정해졌나요? 제가 여러 그 브라질 언론들을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그 후속 기사가 없는 걸 보니까 아직 아직은? 기일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곧 뭐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보우소나루와 측근 7명 혐의는 어떤 건가요? 혐의가 많습니다. 예. 일단 쿠데타 모의 혐의, 그다음에 민주적 법치주의의 폭력적 폐지 시도 혐의, 또 무장범죄 조직 연루 혐의도 있습니다. 총 5가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경찰이 이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이걸 보면은 보우소나루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2022년 대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또 법원을 해산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그 대통령 단선인 룰라를 비롯해서 자신에게 비판적이라고 생각되는 대법관을 암살하려는 계획도 알고 또 지시도 하고 승인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11월 룰라 암살 음모를 꾸민 혐의로 군 고위 관계자 5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사를 해왔는데 그 결과 보우소나루가 그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암살 음모와 관련된 걸 논의했고 뭐 그 내용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테러의 계획 뭐 이름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린 앤 옐로우 그러니까는 그린 앤 초록색과 노란색의 네. 단검 이런 그 프로젝트 명도 있었다고 해요. 네, 브라질 국기가 바로 색깔이 초록과 노란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브라질의 뭐 보수 우파라든지 극우 시위에는 항상 이런 노란색과 초록색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 또는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룰라뿐만 아니라 암살의 대상이 됐던 대법관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르 데 모라에스 대법관이 바로 그 타겟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우소나루의 쿠데타 계획에는 2022년 대선 몇 달 전부터 사실 브라질 내에서는 전자투표 기계로 이렇게 투표를 하거든요. 네. 이 기계가 오작동이 너무 많고 이 조작 가능성이 너무 쉽다 이런 음모설이 확 돌았는데 이 음모설을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확산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퍼뜨리려고 했고 네. 음모를 합법화하는 법을 작성하려 했고 또 군을 압박했고 그래서 수도에서 폭동을 선동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재판은 최소 수개월 또는 길게는 2026년 대선이 치러지거든요. 그 대선 네. 기간 동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은 최대 4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지금의 전체 대통령 오늘 네. 이제 네. 재판이 시작이 돼서 좀 뭔가 이게 겹쳐 우리나라 보이는 얘기인가? 그런 그런 얘기인가? 생각이 좀 아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무장범죄 조직 연루 혐의는 어떤 건가요? 예, 저도 이 표현이 참 네.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무장범죄 조직은 구구 조직, 구구 지휘자들을 집단을 가리킵니다. 이 집단이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주요 정부기관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벌였다, 시행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자산과 문화유산을 훼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보호소나루가 조정을 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지난해 11월에 네. 그러니까 대선 2022년 대선이 끝난 지 한참 뒤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연방 대법원 앞에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는 사건으로 용의자가 이제 사망을 현장에서 했는데 네. 이 용의자는 59세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이 남성이 보호소나루의 열렬한 지지자이고 평소 보호소나루를 탄압하는 법관들이 있다 이렇게 많이 주변에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들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사람의 범행 계획이 보호소나루가 와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보호소나루가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보호소나루가 구구 지지자들을 선동했고 네, 그 네. 영향으로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경찰과 검찰은 보고 있는 듯합니다. 네. 자, 그러면 2022년 그 브라질 대선 상황을 좀 돌아볼까요? 2022년 10월에 브라질에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룰라 전 대통령이 당시 보호소나루 된 거죠.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를 했죠. 네. 두 사람 간의 득표율 차는 아주 적었습니다. 불과 1.8%포인트였어요. 네. 근데 보호소나루는 대선 결과가 이제 발표하고 확정된 이후에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죠. 이유는 전제 투표 시스템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 대선이 조작됐다는 가짜 뉴스가 브라질 사회에서 아주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룰라가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하고 일주일 뒤인 2023년 1월에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3월 26일 대법원에서 그 법정에서 그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이 다시 상영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영상에는 성남 군중들이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또 대법원 청사에 난입해서 폭력적으로 기부를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관 중에 한 명인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이건 분명히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호소나루는 이 당시의 폭동은 무슨 폭동이냐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노인이 대부분이고 네. 손에 성경을 든 이런 종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어디에도 폭동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영상을 봐라. 여기에 노인과 종교인이 어디 있느냐. 네. 폭동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보호소나루는 지금 혐의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모든 예. 혐의 부인하면서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인 박해라고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폭동과 자신이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네. 자신은 퇴임 후에 이제 한동안 미국에서 계속 지냈고 폭동이 벌어졌던 그 당일에도 미국에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직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도 알 수는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 네. 그리고 지난 6일에 상파울에서 대규모 집회와 이제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그 3월 26일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거에 대한 이제 어떤 비판 시위였고
있었는데요. 네. 이때 보우소나루는 이제 마이크를 잡고 나는 국민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2026년의 대선을 나 없이 치르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짓이다 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보우소나루는 현재 병원에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 집회 끝난 후에 이동해서 10일하고 11일에 소도시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거든요. 네. 이 집회에 참석한 직후에 아주 극심한 복통을 일으켜서 브라질리아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 원인은 장폐색이라고 하는데 2018년에 대선 때 또 어떤 극단주의적인 사람에게 의해서 이제 복부에 자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목숨은 건졌지만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회복이 되는 대로 아마 재판이 개시가 되면은 출두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2026년 대선에 나 없이 대선을 치르는 것은 민주주의를 네. 부정하는 짓이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내년 대선 출마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5월에 브라질 대법원이 그 보우소나루가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하고 또 권력을 남용하고 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 네. 2030년까지 그의 대선 출마를 금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우소나루는 사면법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 하원에 상정되어 있거든요. 네. 사면법이 통과되면 자신은 물론 이제 함께 기소된 측근들 또 지지자들이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일과 11일에 열렸던 소도시 집회도 바로 이 사면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안 지난 3월 27일에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쿠데타 혐의에 대한 사면, 정치활동 복권, 법적인 면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우소나루는 연일 이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 가능성은요?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브라질 하원과 상원에서 그 보우소나루가 이끄는 자유당 네. 등 보수 우파의 의석수를 보면은 하원 경우에는 총 의석수가 513석인데 과반 의석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은 513석 중에서 308석의 표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현재 의석수를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원에서도 지금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럼 룰라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룰라도 역시 재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2022년 대선에 나올 때는 3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당선돼서 3선이 됐는데 그때만 해서 다시 선거에는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뇌출혈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요. 네. 나이도 79살로 어려움이죠. 많은 편이죠. 네. 그런데 요즘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재선 의지가 있다, 재선 출마 의지가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재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그건 좀 위태롭대한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2월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인데 네. 지지율이 24%이거든요. 이거는 역대 최저이고 기억나시겠지만 룰라는 2011년인가 퇴임 직전까지도 브라질 사상 최대 진짜 지지율을 기록했던 사람이거든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 원인은 역시 경제 위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네. 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전히 인기가 있고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자신의 이제 독특한 스타일, 정책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죠. 네. 정통적 가치, 보수 이념을 매우 강조하고 또 산업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 대해서 집단의 지지를 아주 강력히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본인은 부패 스캔들도 여러 번 휘말렸지만 어쨌든 반부패, 반엘리트주의 이런 걸 내세우면서 기존 정치권에 좀 불신,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네. 매우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죠. 또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강력한 지도자로 비춰지고 있고 네. 또 사실 치안 부분에서는 강력한 정책으로 또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브라질의 뿌리 깊은 정치 분열이죠. 이런 분열을 토대로 삼아서 자신의 지지층을 끌어모으는데 아주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건 어쩌면 룰라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뭐 예를 들면 같은 사안을 놓고도 뭐 얘가 예를 들면 룰라가 한때 이제 체포돼서 뭐 유죄 판결도 받았다가 다시 또 무죄를 해서 결국에는 2022년에 대선에 나왔는데 이 사안을 두고도 룰라 지지층에서는 그 사법부가 거의 어떤 룰라를 타겟으로 어떤 부패 혐의를 씌워서 그렇게 이제 사법부의 쿠데타와 다름없는 공격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또 이제 반대파에서는 룰라는 정말 불패한 정치인이다라고 보고 있죠. 예. 또 2016년에 지우마 후세프 여성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의회에서. 예. 이 사안을 가지고도 정말 극렬하게 분열이 됐는데 이런 분열이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극우, 한쪽에는 좌파 정치의 어떤 로 갈려진 이런 네. 분열을 더욱 뭐 어떤 고착화하고 네. 끝없는 더 대결이죠. 부추기고 뭐.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새로운 세력은 없을까요? 물론 이제 너무나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 진영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뭐 브라질의 정치 1번지 그러면 상파울로 시를 꼽고 또 상파울로 주를 꼽는데 상파울로 시장을 오랫동안 역임했던 주앙도리아 현재는 상파울로 주지사입니다. 주의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아직적인 전국적인 기반은 좀 약하고 정치적인 변화 구심점이 되지는 못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이슈 오늘 브라질 정치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